우리나라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든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러한 지상 타격 체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다 더한 화력 체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이 국방백서의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나오는데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북한은 2,500만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도 있었고 최근에 정보기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북한 인구가 2,000만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최근에 탈북 관련자 분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를 약 1,800만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약간 미스테리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는 상비병력 지금 한 45만에서 50만 이내에 채 50만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단순한 병력 수에 의해서 전투의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비 병력 수가 북한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라고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병력 수보다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최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보유와 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력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린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정예 강군을 육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를 이제 더 많이 보유하고 이걸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사실 휴전선 인근에 북한군이 약 70만 정도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실 휴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방사포를 비롯한 화력 무기체계, 그리고 한 70만 내외의 북한군 상비병력 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하고 휴전선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70만의 상비병력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고 방사포를 비롯한 이런 화력 자산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북한이 최근에 괴물방사포라고 하는 초대형 250mm 방사포를 또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이 방사포는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사거리가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이게 이러한 군사력 수준을 보았을 때 상비병력 수는 우리보다 북한이 조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육해공군 해병대 관련된 무기체계에 대한,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의 보유 수량도 북한이 꽤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상 작동되고 무기체계 수준의 질적 수준은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병력수나 무기 보유 수량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정예 강군으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전 세계 국가들 군사력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군사력 순위를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핵무기는 제외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 순위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순위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6위였다가 올해 5위로 올라섰고, 북한은 반면에 매년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면서 지금 군사력 순위 36위인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러한 재래식 무기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어떤 군사력 수준만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고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핵무기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위협적으로 간주해야 될 게 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인도적 비살상 무기들. 그래서 북한 내에 한 20여 곳이 넘는 생화학 무기를 제조해서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의 보유 수량이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사실 북한만큼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인 생화학 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핵무기가 좀 무시무시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나 핵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더 큰 살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생화학 무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북한에는 이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특작 부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북한의 대규모 적 특작 부대들이 우리 후방의 민간인들과 산업시설, 군사시설들,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재작년 12월 26일 북한이 5대의 무인기를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P-73 용산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대공방어 체계와 안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는데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인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경량화해서 내려보내거나 또는 그 무인기에 생화학 물질을 탑재를 해서 내려보냈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최근에 오물풍선 안에도 여기에 또 생화학 무기들을 넣어서 내려보내면 어떡할 거냐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만약에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나 소형화 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낸다면 그리고 또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낸다? 그건 이제 전면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염두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오물풍선과 군사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낸다? 제가 금정원이라면 그 풍선이나 무인기 말고도 그런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나 투발 플랫폼이 훨씬 정교하고 정확도가 높은 확실한 투발 수단들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할까요? 그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었다가 그게 바람을 잘못 타서 그게 평양 주석궁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군사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건 냉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제 견해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무인기나 오물풍선에 뭐 생화학제나 또는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낼 정도라면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전쟁을 전제로 하는 행동인데 만약 전면전을 가정하고 한다면 그 방사포 내지는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투발 수단을 활용하겠다. 또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과 같은 투발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건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핵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핵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특수부대와 특수전부대, 특작부대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비대칭 자원과 기술,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이에 필적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는 이제 가장 무거운 하부 중량을 그런 무거운 폭탄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 되겠는데요. 이 현무의 파괴력이 핵무기도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술핵은 전략핵보다는 저강도의 이제 무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현무의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현무 미사일은 약 1,500여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무는 현무 1에서 4까지 우리가 전력화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보다 더 강력한 개량형인 현무 5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조만간 전력화 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속탄이라 해서 공중의 미사일에 수많은 자탄이 지상으로 흩뿌려지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스틸레인이라고 하는 강철비, 이게 또 비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라고 해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 집속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집속탄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그런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뭐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전장 그리고 오늘날의 앞으로 지금의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정밀 무기. 그래서 북한의 무기 개발의 주요 트렌드를 좀 보면 좀 장사정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 데 좀 방점을 두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사거리보다는 초정밀화,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정밀 타격에 조금 더 우리는 방점을 맞추고 있죠. 이런 데에서 좀 북한과 우리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이나 군사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순한 뭐 병력수나 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무기 보유 수량이나 그다음에 질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들을 분석하더라도 사실상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가 어떻게 또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은 사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지금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러 전쟁을 통해서 뭐 드론이 일종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 전쟁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우러 전쟁을 들여다보면 이런 드론에 의한 어떤 살상이나 드론에 의한 타격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제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152mm 포탄을 쓰는데, 러시아가 사용하는 152mm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155mm 포탄에 의한 인명살상률과 장비 소실률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드론이 게임 체인저고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155mm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전쟁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155mm 포탄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40여 킬로미터에서 60여 킬로미터까지도 연장시키면서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는데, 60킬로미터를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포탄이 60km 바깥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포탄 생산 능력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 그리고 자주포나 전차와 같은 지상 기동 화력 체계에 있어서는 궤도가 달려있는 화포 체계를 운영하는 게 우리가 한 5,600여 문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상 타격 체계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다 더한 화력 체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동 화력 체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우리나라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군사력 순위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배경이죠. 통일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그냥 단순히 설문을 하면, 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통일은 필요하지만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통일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한 대비와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해외에 뭐 전문가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과 북이 통일하는 걸 원치 않냐? 근데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면 객관식입니다. 보기 중에 선택하세요. 그럼 어느 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일본, 4번 미국, 5번 대한민국. 이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열의 10명은 다 5번 대한민국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에 대한 좀 신중한 어떤 준비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통일의 방법은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통일이고요. 또 하나는 무력에 의한 무력 통일이에요. 전쟁에 의한 통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에 의한 통일보다, 전쟁에 의한 통일보다는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더 선호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자의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무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북침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큰 대전제입니다. 그건 저도 바라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걸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통일?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남북 경협이에요.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 1990년대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돼 있던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그때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근데 그때 통일 시점에 보면 동독과 서독이 분단은 돼 있었지만, 그 접경 지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는 활발하게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동독과 서독 간에 이제 그러한 통일이,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과거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될 때도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북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 남북 경협을 한다고 하면 퍼주기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로 인한 효과도 많았어요. 왜? 북한에 우리가 경제 지원해주고 경제 원조한 게 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 100% 그렇게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산주의 체제는 배급제예요. 근데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때 배급 체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기반 체계가 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이미. 그래서 북한 내에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북한의 크고 작은 장마당 체제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근간은 지금 장마당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과 경제 원조를 해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자본주의, 돈맛을 알게 하면 그 다음에는 북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경제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돈맛,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하면 지금 북한 최고 저놈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하고도 잔인한 방법이에요. 왜? 북한 스스로 하여금 그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결국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통일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전 군사 전문가이고 전쟁의 본질과 전쟁의 속성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한반도에서만큼은 이러한 제2차 한국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중국이 반간첩제죠.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간첩제 적용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최근에 더블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중 스파이, 그 다음에 이적죄라든가 간첩죄,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과거에는 휴민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국가와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첩보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에서는요. 과거 고대로부터 오늘날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심리전, 기만전 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간첩, 스파이 이런 형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이나 미래전에서도 이런 게 통하고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냐? 네, 더 빈번히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고요. 먼저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 보통 국가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드는 순간 우린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예측 불허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의 이런 북한 지도체제 하에서는 미국마저도 북한과 대화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제하려 들 수도 없고 통제하기가 힘든 나라. 그래서 가장 북한과 사이가 좋은 중국도 북한하고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그런 양국 간의 그런 외교적 갈등이나 경색되는 부분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 불허의 나라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 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특이 동향을 우리가 면밀히 잘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김정은 자체도 문제지만 김정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선군 체제, 그러니까 선군 정치 체제라는 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체제의 핵심 기반 체제였는데 선군 정치 체제는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정치 체제의 핵심이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자력갱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선군 정치 체제와 일종의 병진 노선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 분야를 좀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성과물이라고 드러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로 하여금 어떤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불만들이 북한 내 강경 군부 세력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내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탈북한 고위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 이반으로부터 그리고 강경 군부 세력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북한 내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거고 그래서 김정은이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인식이나 어떤 휴먼에라 인간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작용되거나 어떤 잘못된 정치 지도자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한 국가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그런 확률이 높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북한을 우리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의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우발 상황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다면 매우 곤란하다. 근데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서 오늘날 현대 전쟁이 결국은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다양한 전력 자산들, 전쟁 물자들이 갱도화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사분계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화력 체계나 방사포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다 자주화돼 있는 게 아니라 견인화돼 있거든요. 그럼 차량이나 뭐든 뭐 하여튼 끌어서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견인화돼 있는 그 차량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에 휘발유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갱도 진지에서 이게 배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기름도 없어서 전투기도 못 띄우고 있고, 지금 모든 물자나 자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식량 위기도 겪고 있잖아요. 전쟁을 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지 못하니까 더더욱 계속 빈번하게 동해상에 뭐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계속 그런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급기야한다는 게,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냥 이웃집 옆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풍선에다가 오물 같은 거 넣어서 내려보내는 게, 이게 국가라고 하는 한 국가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치졸하고 진짜. 아니, 오물풍선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북한이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